다음의 문제를 듣고 O인지 X인지 답하세요. 푸른 광채를 내뿜는 파란색의 포유류가 있다. 바다에 무게가 12톤이나 되는 거대 소가 살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날지 못하는 청회색의 새. 이 새는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712년) 남아프리카 남서부 케이프 지대를 여행하던 천문학자 피터 콜브. 그는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의 눈앞에 푸른 광채를 내뿜는 4발 달린 파란 짐승이 버젓이 서 있었던 것이다. SF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파란색의 짐승.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파란색의 포유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야생의 세계에서 파란색은 너무 눈에 잘 띄는 색이기 때문이다. 눈에 잘 띄는 색은 포식자의 입장에서도 피식자의 입장에서도 불리하다.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포유류 대부분은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용이한 색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터 콜브가 목격한 파란 짐승은 괜한 헛개비나 착각이 아니었다. 피터 콜브가 목격한 것은 바로 파란 영양. 파란 영양은 부드러운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동물로 초원이 발달했던 남아프리카 남서부 케이프 지역에서 서식했는데 개체수가 많지 않아 매우 희귀했던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652년 그들에게 닥친 엄청난 시련. 네덜란드가 아프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는데, 목축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해 양과 소를 대량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결국 파란 영양은 새로 유입된 초식동물과 먹이 경쟁을 해야 했는데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인간이 먹이를 공급해줬던 양과 소에 반해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했던 파란 영양. 파란 영양은 결국 굶주림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격이 가해졌다. 사냥꾼들의 무차별적 사육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파란 영양을 사냥했던 주된 이유는 바로 희소성이 높은 파란 모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푸른 광채를 내뿜는 파란 영양의 그 신비로움이 아이러니하게도 파란 영양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먹이 경쟁에 서져 가뜩이나 개체수가 많지 않았던 파란 영양은 인간들의 무차별적 사육 앞에 씨가 말라갔고 1800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파란 영양이 총에 맞으면서 멸종됐다. 현재 파란 영양의 유해는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구에 존재했던 파란 영양은 우리를 떠났다. 1741년 11월 독일의 박물학자였던 게오르크 비렐름 슈텔러. 그는 러시아 제국의 캄차카 반도를 탐사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조난을 당한다. 그리고 코만도르스키의 제도의 무인도 베링섬에 표류하게 되는데, 어느 날 무언가를 발견하는 슈텔러. 그가 본 것은 8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였다. 슈텔러는 거대한 고기를 잡아 선원들과 나눠 먹었는데 한 마리에서 나온 고기의 양은 무려 3톤. 굶주림에 지친 선원들이 며칠 동안 충분히 먹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고기로 심지어 맛도 매우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슈텔러 일행은 거대한 고기 덕분에 굶주림을 극복하고 섬을 탈출했는데,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줬던 그 고기는 바다소의 일종으로 후에 학자들은
바다소를 처음 잡았던 슈텔러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반영해 스텔러 바다소라 명명했다. 스텔러 바다소, 북태평양 베링에서 서식하는 포유류로 길이 8m, 체중 12톤에 달하는 바다소 종류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에 살지만 잠수하지 못하는 스텔러 바다소는 몸을 물 밖에 내놓은 상태로 바다를 감돌며 얕은 여울의 다시마를 뜯어먹고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스텔러 바다소. 베링섬에서 벗어나 귀환한 캄차카 탐험대의 조난 일화가 알려지면서 캄차카의 상인과 사냥꾼들이 스텔러 바다소의 고기와 지방, 모피를 노리고 남획을 시작했던 것이다. 바다소는 동작이 둔하고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는데 특히 동료가 살해당하면 마치 그것을 도우려는 듯 몰려드는 습성이 있어 사냥하기 아주 쉬웠다고 한다. 결국 무자비한 사냥으로 1768년 박물학자 이반 포포프의 아직 2~3마리 남아있었는데 죽였다라는 기록을 끝으로 스텔러 바다소는 사라졌다. 발견된 지 불과 27년 만에 멸종이었던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이새. 이새는 마다가스카르 앞바다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몸무게 23kg의 청회색 깃털, 그리고 특이한 부리를 갖고 있었던 새로 특이한 점은 큰 날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지 못하는 이새에게 포르투갈어로 바보, 얼간이를 뜻하는 도도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도도새가 날지 못하게 된 건 모리셔스 섬의 자연환경 때문이다. 모리셔스 섬은 새들의 천국과 다름없었는데 초식성으로 과실을 주로 먹었던 도도새는 굳이 날지 않아도 모리셔스 섬의 지천으로 넘쳐나는 과실나무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천적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날개짓을 할 필요도 없었다. 천적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날 필요가 없었던 도도새의 날개는 급격하게 퇴화돼 그저 더위를 부채질하는 용도로만 사용됐던 것이다. 그야말로 도도새의 낙원이었던 모리셔스 섬. 하지만 도도새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항해 시대인 1505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상륙한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의 항해로 인한 체력 소모를 도도새를 통해 보충하려고 했고 날지 못했던 도도새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모리셔스 섬이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죄수들의 귀향지로 지정되면서 죄수들과 함께 섬에 들어온 다양한 동물들이 도도새의 알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 속에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도도새. 결국 1681년 영국인 벤자민 해리가 마지막 도도새를 목격하는데 그마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도도새는 멸종하고 만다. 인간들에 의해 발견된 지 150년 만에 멸종이었다. 단 150년 만에 실제로 존재했던 도도새가 역사 속 과거의 생물이 된 것이다. 그런데 도도새의 멸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 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발표됐는데 바로 모리셔스 섬의 카바리아 나무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고 희귀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리셔스 섬에는 13그루의 카바리아 나무가 있었는데 13그루 모두 300살이었다. 즉 300년 전에 번식을 멈췄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현존하는 카바리아 나무가 수명을 다해 죽게 되며 그와 동시에 멸종을 맞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학자들은 곧바로 카바리아 나무가 왜 멸종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드디어
원인을 찾아냈다. 카바리아 나무 멸종 위기의 원인은 바로 도도새의 멸종이었다. 학자들은 카바리아 나무가 스스로 번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카바리아 나무가 번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새의 소화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역할을 바로 도도새가 해줬다는 것이다. 도도새는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고 열매를 소화시켜 배설하면서 씨앗을 옮기고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카바리아 나무의 번식을 도왔다. 카바리아 나무와 도도새는 공생관계였던 것이다. 이 사실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도도새의 멸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카바리아 나무는 도도나무로 불리게 됐는데 한 종의 생물이 사라진 지 300년이 지나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300년 전 멸종된 생물이 현재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룡이 자연환경에 의한 기후변화로 멸망하기까지 걸린 시간 1억 5천만 년.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생물들이 인간에 의해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100여 년 만에 급작스러운 멸종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 하나의 멸종이 그 생물과 관련된 수십 종의 공생, 기생관계의 생물을 멸종시키는 연쇄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단기간에 사라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버린 그들이 언젠가 우리를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